김대건 안드레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인이 시성될 때도 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께서 탄생하신 지 2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는 지금 희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김대건 신부님에게는 정말 의미가 깊은 곳, 은희성지입니다. 조선의 첫 신학생에서 그리고 첫 사제, 그리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김대건 신부께서 선택하셨던 어떤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사소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대답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청년 김대건의 시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하고 인연이 좀 더 각별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얼마 전에는 또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에세이를 또 내기도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친했거든요, 김대건 신부님하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별로 친하지 않구나 하는 거를 요즘에 계속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 솔매성지 안에 살고 있거든요. 연구소가 거기 있어서. 그래서 조금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도 이웃이니까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제가 제일 가깝기 위한 조건을 네, 갖추셨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김대건 신부님 평전을 쓰셨습니다. 문인이시니까 문인의 상상력으로 어떤 사료의 여백을 좀 더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승하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저랑은 신부님과 어떤 인연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이었을 때 뭐 퇴학도 당하고 금융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좀 곡절이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제가 영세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 연락이 왔어요. 혹시 신앙인이냐 김대건 신부님 위인 전기를 쓸 수 있겠냐고 제가 흔쾌히 응했죠. 네. 저로서는. 예.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이제 위인 전기도 냈지만 바로 얼마 전에 또 신부님 그 평전을 예. 쓰게 되어서 저로서는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황의 시절에서 이끌어 주신, 인도해 주신. 네. 하루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어떤 어떤 영적인 그런 인연의 끈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이어서 네. 지금 그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 그런 구원의 어떤 손길을 내주셨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제가 이제 두 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누가 더 김대건 신부님과 인연이 깊은가 해서 지금 대결 중이신 것 같은데 이분을 따라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세례명부터 벌써 대건 안드레아신데요. 양인성 박사님이시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삶의 기록들을 종합도 하고 또 꾸준히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내가 더 인연이 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제 세례명이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네. 근데 세례명은 제가 정했습니다. 세례받을 정했는데 그때는 김대건 신부님의 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교과서에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들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만 제가 이제 신앙인이 되면서 김대건 신부님을 저희 수호성인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돼서 한국 천주교회 그 책이라 있거든요. 그 책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와 그리고 신앙 그리고 영성 이런 부분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시는 수호성인으로서 올해가 대인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 한 분 계신데 이분과 김대건 신부님과의 인연
그리고 그 공통 키워드라고 한다면 청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청년 시절을 부제로 또 사제로 사시고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청년의 김대건은 또 청년이 더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날의 청년을 대표해서 백이현 카타리나 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김대건 신부님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 저희지만 네, 그래도 가장 비슷한 시기에 있는 학생이자 그리고 네. 청년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좀 더 눈으로 마음으로 살펴보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국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당시 이제 신부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상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조금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또 답을 듣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 김대건 신부님을 조금 더 새롭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더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 도전적인 첫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까 하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그 사제품을 받고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사목을 하시고 순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그 조선의 상황이 뭐 천주교 박해가 엄청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너무 빠르게 이제 방인사제라고 하죠. 그 조선의 첫 사제를 낸 거는 아니었을까? 도전적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조선 선교지를 담당했던 선교사들은 파리 외방 정교회라는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네. 이들 프랑스 선교사들은 당시에 조선뿐만 아니고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사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외방 정교회의 기본 방침은 선교지 출신의 사제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선에서 사목을 냈을 때는 조선 출신의 사제를 빨리 양성을 하는 거였죠. 그래야만이 조선 천주교회가 기반을 다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들이 조선을 떠났을 때 조선인 사제들이 조선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방 신부님이 오시자마자 1836년에 오시는데 오시자마자 바로 추진했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선인 신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천주교 신자들 박해 시기의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1784년에 뭐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때 이른바 가성직 제도 하에서 신부님들 또 주교님을 이렇게 서로 임명해서 활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부님 가성직 제도라는 게 그럼 정확히 그러니까 사제 없이 사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예. 정식 사제가 아니라 교우들끼리. 신부 주교의 역할을 맡아서 가서 각 지역에 가서 성사도 베풀고 네. 그리고 신자들한테 신앙도 입교하도록 안내하고 하는 거였죠. 그걸 보면 신자들이 굉장히 그 성사와 또 그 신앙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오류가 있다는 걸 또 스스로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북경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건 잘못됐으니 이제 정식 사제가 갈 때까지는 별도의 신앙생활을 신자들끼리 잘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신부님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성사의 은혜를 갈망했으니까. 네. 그래서 북경에도 또 나중에는 교황청에도 신부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간절하게 아주 여러 차례.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성사 또 우리말로 고해를 들어주고 우리말로 우리의 한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줄 사제를 갈망하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우들 입장에서. 네. 네. 저도 평신도로서 이제 신부님들과 가까이 소통할 때 좀 더
저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국에 교환학생도 가고 이렇게 나가보면 이제 미사를 외국어로 듣는 거는 형식도 비슷하니까 어렵지 않지만 막상 고해성사를 봐야지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아무래도 망설이게 되죠. 네, 외국어가 어렵다 보니까 네. 기도문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 신자분들도 어쩌면 저와 같이 이런 더 깊숙한 고백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근데 그 당시 조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정말 낯선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었을 때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온 그 프랑스 선교사들은 뭐 외모 자체가 눈에 굉장히 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고 다니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 묘한 방법이죠. 예.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상을 당했을 때는 검문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외국 신부님들이 그렇게 상복으로 이렇게 뭔가 가리기도 하고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밖에 돌아다닐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복으로 변장을 하신 거죠. 했었죠. 무슨 첩보 영화처럼 그렇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상복까지 입으면서까지 어쨌든 전교를 해야 한다는 어떤 절박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그랬겠죠.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예. 최양업 신부님 편지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또 상중에는 함부로 뭐 이렇게 대화를 사람들하고 하지 않고 네, 하는 네.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하느님께서 당신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 우리 조선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한테는 전통이고 또 방법이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네, 200여 년 전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목자, 그리고 우리말로 고해성사를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리고 조선교회의 자립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들, 또 선교가 좀 더 용이해지고 또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이 바로 방인사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어쨌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러한 이유로 신학생을 선발하는 거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글쎄요, 모방 신부님의 마음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방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또 서울에 도착한 지 불과 한 달도 아니 보름도 채 안 돼가지고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으로 뽑혀왔어요. 네. 그리고 최방제도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신부님 집에 왔다고 그래요. 그걸로 봐서 최양업, 최방제 첫 번째 두 신학생들은 아마도 우리 교우들이 선발해서 신부님께 이런 사람은 추천. 우리의 예.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의 목자를 우리의 대표로 뽑아온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은 제일 늦게 선발이 됐다고 하죠. 7월 11일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몇 달이 더 늦었겠죠. 그런데 모방 신부님이 첫 신학생들 소년들을 이제 가까이 두고 같이 먹고 자고 아마도 하면서 가르치고 또 됨됨이를 했겠죠. 그리고 12월이 되어서 이제 마카오로 보내게 되는데 결국은 3명의 소년들을 조선의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마도 결심을 하고 선발을 해서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면서 거기에 다른 마카오에 있는 신부들에게 이 소년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아마도 전하는 편지였겠죠. 그 편지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이 소년들의 부모들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교우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아니, 새 소년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들이 조선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내린 건 아마도 그 부모와 함께 이 소년들에 대한 평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아마 그 이전서부터 우리 조선교회가
신부님들이 뭐 안 계실 때도 또 간혹 중국인 신부님이 와서 활동할 때도 순교를 통해서 지켜온 아주 철저하고 아주 치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교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장 탁월한 분이 바로 이 소년들의 부모였다. 그러니 그 열렬한 신앙, 그 열렬한 교회의 배경이 되는 그들로부터 선발된 우리의 신학생들은 말 그대로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사제가 되어주기를 신자들이 갈망했던 그런 됨됨이었지 않았을까 네.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3명 소년의 부모들의 깊은 신앙, 그리고 교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어떤 추천뿐만 아니라 그 3명 자체의 그 자질, 됨됨이 이런 것도 분명히 남달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신학생으로 선발이 됐을 때의 나이가 한 16세 정도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소년입니다. 청년이 되기도 전인 소년의 나이인데, 그 소년들이 먼 그 유학길에 나섰다는 걸 상상만 해도 또 그 시기를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길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네, 저의 16살 때를 다시 되돌아봤는데요. 그렇게 되죠. 사실 그때가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조차 감nem할 수 없는 시기인데, 그렇게 조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서 맞아요. 그 3명의 소년이 함께 국내도 아닌 국외로 네. 길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어떤 책임감,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뭐 20대를 지나고 있는 저조차도 뭔가 정말 대의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게 아직은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때는 여행도 아니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고행길에 오른다는 게 정말 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렇죠. 대단함이 느껴지는 것 예, 같습니다. 정말 경외심이 들 정도로 그 떠날 때 그 마음도 굉장히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감의 무게는 또 어땠을까, 이런 것까지도 막 상상이 좀 되는데, 정말 대장정의 유학길이었습니다. 장장 6개월 동안 그 추운 중국 대륙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마카오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3명의 신학생 가운데 김대건 신부님은 사실 뒤늦게 선발이 되기도 했고 나이도 가장 어렸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생 시절 동안 어떻게 좀 버티셨다, 저의 상상으로는 어떻게 버텼을까 이러는데, 어떻게 지내셨을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버텼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거가 굉장히 저도 지금 가슴에 다시 한번 와 닿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조선교회의 간절한 바램을 그 어깨 위에 짊어서 말하자면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멍에처럼 자신이 그 어린 나이에 조선교회를 위해서 자기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 길이. 그래, 그렇게 갔으니까 아마도 거기 마카오 그 낯선 곳에 가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뭐 그런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었으니까 친구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네. 괜히 친한 척 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 그런 소년들이었으니까 아마 기꺼이 맡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공부도 했겠죠. 근데 사실 신학생으로서 공부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학업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신학교도 그렇지만 같이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뭐 기도하는 거, 전례라든가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공부뿐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양성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신부님들 편지에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마카오 그 대표부에서 필요한 일들도 함께
공유하고 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지나쳐서 네. 지하실 일은 조금 하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격리 일이라든가 또 너무 공부 외에 다른 일들에 일을 맡기는 거는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부님들의 제안도 있는 거 보면 공부 외에도 할 일이 많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공부였고 또 수련이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상상하기로는 공부 자체도 너무 방대하고 그렇죠. 많으니까 힘들었을 텐데 말씀하셨던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잡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일 수도 있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 마카오 신학교가 임시 신학교여서 좀 그런 영향도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파리 예방전교회에서 그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말레이 반도에 있는 페낭 섬이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페낭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신학생들이 보내졌을 때는 페낭 신학교에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예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있었던 마카오에서 임시로 신학교육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지역으로 각 지역으로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돕는 일까지 맡아서 해했던 거죠. 예. 그때 당시 마카오에서 이제 네.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칼르리 신부가 네. 이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이런 서한에서 네. 이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 2년 후에 그 리브와 신부의 서한을 보면 네. 정말 뭐 두통에 온몸이 다 아프고 얼굴빛도 노랗고 이런 안쓰러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또 신학 공부 생활이 정말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편지 내용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글귀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도 또 그 3명 신학생의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뭐 위로를 서로 주고받았겠지만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어깨에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그냥 스스로 버텨냈어야 됐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건강도 상했을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그냥 끙끙 앓아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파지던데 여기가 이제 마카오 신학교가 그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였으니까 그러면은 수업을 어떻게 프랑스어로 그럼 진행이 됐었을까요? 스승들이 프랑스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어로 했을 네.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었고요. 네. 예. 신학 교육의 주된 언어는 기본적인 언어는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당시에 김대건 최양업 신학생이 스승들에게 올린 서한이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도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반드시 배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메스트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좁은 방에서 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불편을 신부님도 완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청컨대 프랑스어 수업을 파리 지도자들로 하여금 반대하게 했다 하더라도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네. 이 서한에서 보면 프랑스어를 반드시 가르친 건 아니고 기본적인 언어는 바로 라틴어였다라는 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불어로 가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라틴어 수업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따지자면 뭐 이렇게 수업 듣고 나면 학업 성취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적표 같은 거 혹시 그런 것이 남아 있나요? 생활 기록부가 남아 있었으면 예. 연구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학생들이 타국에 가서 또 외국의 언어를 배우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라는 걸 배워야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은과 최양업 신학생은 그런 힘든 환경에서도 굉장히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스승 신부들의 서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남긴 서한이 라틴어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서한이 있었는데요. 이 서한을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하신 분이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사연구소의
계셨던 신부님이신데 그 최승용 신부님께서 라틴어 서한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번역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라틴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뒤늦게 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공부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뒤처졌을 텐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근데 그 라틴어만 한 것이 아니라 예. 또 이제 그 뭔가 여러 이제 그 선교사 신부님들이 뭐 수학, 지리, 뭐 역사, 음악 그야말로 전인 교육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지리, 세계사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그 흐름, 역사적 흐름 같은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더욱더 내가 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는지, 왜 내가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는지를 더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그마한 나라, 지금 뭐 쇄국 정책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 이렇게 학업을 가서 결국은 이제 그 신앙인들에게 내가 직접 이제 이렇게 미사도 하고 그렇게 그 어떤 사명의 소명감 그런 것이 아마 그 어려운 공부를 다 극복해내게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사실 전공이 국제 한국학이시죠? 네. 예. 그러면 네. 굉장히 이렇게 전해져온 어떤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사실 수업을 영어로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그럼요. 많거든요. 예. 근데 라틴어로 글을 쓰는 것만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심지어 수업까지 하셨다는 게 정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을지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그 신학생 시절에 아편 전쟁에 이어진 이 난징 조약 현장에도 계셨던 걸로 기록에 남았는데 굉장히 언어 능력이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이때 통역으로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2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글로벌 인재가 아니셨나 그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국제 한국학도 이제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한국 속의 세계를 어떻게 소통하고 뭐 연결할 것인가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뭐 공부하기에도 아니면 다른 나라와 소통하기에도 정말 너무나 좋은 조건인데 네. 그 당시에는 정보도 없고 정말 외딴 곳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깊은 그런 식견과 넓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많은 책도 쓰시고 지도도 그리시고 하신 것을 보면 근데 그때 사실 공부를 하신 게 단순히 내가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보다도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세상이 넓다, 우리는 더 많은 세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랑하니까 더 좋은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공부하는 저에게도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 좋네요. 사랑하니까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예. 당시 김대건 최양업 신학생이 있었을 때 중국은 아편 전쟁의 혼란기였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는 프랑스에 좀 능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해군의 세실이라는 함장이 이름이 세실인데 세실 함장의 프랑스 통역관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실을 따라서 난징 조약이 그러니까 남경 조약에 체결되는 그 현장에 참석을 하게 됐죠. 가게 되는 과정에서 김대건 신학생은 당시에 그 전쟁으로 해서 파괴된 그 중국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강력한 힘을 또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김대건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만 따져봐도 4개 국어에 능통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마카오 중국길이니까 중국어도 하셨을 거고 라틴어로 수업하셨고 또 프랑스어도 배우셨고 영어도 하셨고
뭐 그뿐만 아니라 그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있었던 국제 정세에도 좀 밝았던 그런 느낌을 받고요. 정말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해가고 계셨던 그 김대건 신부님은 또 신학생으로도 여전히 더 나무처럼 쑥쑥 그렇게 성장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를 둘러싼 국내 상황은 좀 어땠었나요, 박사님? 당시에 조선은 굉장히 조선교회는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1839년에 기해박해가 발생해서 3명의 선교사들과 많은 신자들이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순교했기 때문에 당시에 신자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됐죠. 네. 조선교회는 목 잡는 교회가 됐고, 그리고 신부님이 계셔야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 때문에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중국과 연락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시 조선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 거죠. 네. 방금 이제 기해박해 말씀하셨는데, 그 기해박해 소식을 김대건 신부님도 듣게 됐는데, 그 안에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인 김재준, 그리고 또 최영업의 부모님이 참수를 당했다라는 소식도 이제 전해 듣게 되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요. 그 예. 이제 기해박해 소식을 듣고 이제 르그레저 신부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요. 네. 참 조선은 얼마나 불행한 땅입니까?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참수당하시고 어머니는 의탁할 곳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어린 소년 그 김대건 신학생이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바로 조선 땅이라는 걸 이제 더욱더 마음속으로 다지게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가서 세례를 주고 미사를 집전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박해 소식을 듣고 나서.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일 텐데, 그러네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이제 더욱더 결심을 굳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들어서. 네. 예. 그때 이제 신학생 김대건 안의 마음에는 정말 조선에 들어갈 길을 어떻게든 열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서한 집에서도 내가 조선에 들어갈 가능성만 있다면 무슨 위험인들 마다하겠습니까? 라고 다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 저한테도 되게 뭉클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조선으로 들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적은 편지도 있는데요. 그 일화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었어요. 이제 국경을 들어갈 때 성문에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군인들에게 걸리지 않고 통행권을 보여주지 않고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마침 소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틈에 끼어서 몰래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제 뒤에서 다른 세관원이 부르면서 통행증 내셨습니까? 부른 거예요. 그럼 사실 저였다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다행히도 저 이미 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기지를 또 넘어갔다고 발휘하시는,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진짜 스릴러 영화보다 더 정말 쫄깃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방금 그 쫄깃한 순간들을 몇 장면 지금 묘사해 주셨지만, 그 한밤중에 한겨울에 눈길을 걸을 때 발자국 뽀드득뽀득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그 얼음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와서 마침내 이제 1845년 1월에 세 번째 입국로 탐험 결과 드디어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입국 후에 보름 정도나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알아누우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선을 떠난 지 10년 만에 이렇게 고국 조선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예.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조선의 순교자와 관련된 기록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김대건 이때 당시에는 부제였거든요. 그래서 김대건 부제가 1845년에 조선에 와서 당시에 조선의 신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현성문 가롤로 등 그런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자들이 정리한 순교자 관련된 자료를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예, 라틴어로 번역하는 이유는 당연히 선교사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조선 천주교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그리고 1839년 기해박해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느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기해박해 때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어떤 전기입니다. 간단한 약전입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네. 보고서는 훗날 기해박해 순교자의 약전인 기해일기의 주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해일기는 기해박해 순교자들의 시복과 시성 추진할 때 주요 자료로도 활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해박해를 거치면서 조선 교회가 얼마나 또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는지를 바로 이 보고서에 기록을 해 놨던 건데, 우리말을 쓰는 정말 조선의 첫 부제였던 이 김대건 신부가 이런 상황들을 라틴어로 새롭게 다시 기록을 하면서 너무나 가여운 교우들을 보면서 뭐 어떤 다짐을 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게 되거든요. 예, 제가 부제였을 때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네. 해봐요. 네. 그 청년 김대건 신부님하고 같은 동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지금 나도 청년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좀 뺏긴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긴 한데 어쨌든 뭐 부제였을 당시로 상상을 해보면 네. 사실 부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사에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아무래도 성사의 제한이 있죠. 사제가 많이 해줄 수 있는 성사가 있잖아요. 부제로서도 정말로 부제는 어떻게 보면 아마 늘 축복해주고 또 사랑하는 것만이 뭐 부제의 소명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해주는 것이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교우들은 아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성사를 애타게 그리고 있었죠. 네. 우리말로 고해를 들어주고 그 한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줄 사제를 갈망했으니까 부제가 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사제를 모셔오는 것, 그리고 그것도 그 성사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교님을 모셔오는 거, 이거는 아마 가장 큰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제지만 네.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미 부제로 이제 조선에 들어오셨을 때 또 신학생 2명을 지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사목 활동이나 신자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할 게 정말 많으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왜 그렇게까지 빨리 들어가야만 했을까 싶더라고요. 뭐 이미 기해박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기해박해가 끝난 지도 6년이나 되어서 교우들은 아주 애타게 그 성사를 배령해 줄 신부님들을 찾고 있었어요. 벌써 6년, 7년 동안 성사를 못 보고 방황하고 있었으니까 네. 아마 그 교우들의 마음을, 심정을 부제 김대건이 보고 또 마음 아프고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떠나셨을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귀국 후 한 4개월 만에 다시 상해로 떠나게 되신단 말이죠. 이제 그때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 그 페레올 주교님이 하루라도 이제 빨리 조선으로 와야 됐던 어떤 상황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1839년에 앵베르 주교님이 계셨는데 앵베르 주교님이 순교를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모방 샤스탕 신부님이 그때 같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패령을 주교님이 그 이전부터도 계속 조선 입국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예. 이때 패령을 주교님의 지시로 조선 입국로 개척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대건 부제였던 거죠. 그런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패령을 주교님은 처음엔 만주에 계셨다가 나중에 상해로 가십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기다리시면서 김대건 혹은 최양옥 누군가가 당신을 모시러 오길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뭐 무슨 뭐 프랑스 선교사들이 마련해준 배가 네. 떡하니 있었던 것도 아닐 것 같고 네. 어떻게 가게 되시나요? 항해로 다시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해로로 가는데 당시에는 조선에서는 외국과의 어떤 교역이라든지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배가 조선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당연히 조선에서 몰래 이제 중국으로 가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를 나선 거군요. 그러면 어떤 배를 타고 상해로 가셨을까요? 네, 뭐 보셨지만 과연 이 배로 이 1845년의 그런 상황과 기상 조건 같은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이 배로 중국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 저희 제작진이 항해 전문가를 만나서 당시 김대건의 항해가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서, 중국의 사서나 우리나라의 뭐 기록을 다 봐도 통상적으로 중국을 갈 때는 여름철에 이제 중국에서 보통 남풍 계열이 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오고 한반도로 오고 우리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뭐 가을 늦은 가을부터 봄 사이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여름에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아마 이런 항로를 취했을 걸로 이런 패턴을 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상 여건이나 조류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전문적인 뱃사람이었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모한 항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문가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역행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 무모한 항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그 무모함이 조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또 아니었을까요? 그런 네. 생각도 좀 해봐요. 네. 워낙에 어려운 항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항해라는 걸 김대건 신부님도 부제죠. 당시에 김대건 부제도 알고 있었던가 싶어요. 왜냐하면 선원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비밀리에 물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선원을 모아야 했겠죠. 그렇게 모아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당신도 걱정을 좀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도 두 배로 걱정을 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준비를 끝낸 후 11명의 교우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 중에서 4명만이 사공이었고 나머지는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마도 굉장히 그 두려운 그 마음을 두려움에 처해 있었겠죠. 네. 신부님이 성모님의 상본을 딱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성모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고 교우들을 안심시켰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아마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편지를 보니까 예. 그래요. 신부님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부제님도. 그렇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표현하지 않고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한 구절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두렵지만 그리고 뭐 우리하고 똑같은 나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의 구원을 향한 조선을 구원을 향한 그 열성이 그거를 다 이겨내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뱃사람도 아니고 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상 조건도 어디 무슨 기상청 정보를 들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힘들게 11명의 신자들을 태운 선장 김대건은 한 달이 넘게 걸린 그 항해 끝에 이제 1845년 6월 4일 상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와,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페레올 주교님의 기쁨은 뭐 얼마나 컸을까요? 그야말로 김대건 일행이 예,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정말요. 도착을 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풍우도 만나서 거의 죽을 위험에도 처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거의 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힘들었지만 상해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 도착해서도 중국 관리들이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김대건은 이때 신자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접촉하면서 위기를 넘기죠. 네. 김대건과 그 조선 신자들이 상하이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그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듣게 돼요. 듣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죠. 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배가 굉장히 낡고 작고 낡은 배였기 때문에 더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 그건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은 김대건이 주교님을 모시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한 기쁨을 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블리 신부님이 여러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블리 신부님이 바랑이라는 프랑스 선교사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페레올 주교는 즉시 이 소식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용감한 조선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목자를 보고 주교의 강복을 받고 주교를 동반할 선교사가 또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흥분은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며칠 후 주교는 안드레아, 그러니까 김대건이겠죠.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사제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부분 진짜 마음이 뭉클해지는 역사네요. 바로 역사의 그 순간이네요.